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로존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로 인한 유로화 약세와 저유가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0.4% 증가해 약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성장률이 0.6%로 7분기 내 최고치를 기록해 0.3% 성장한 이탈리아와 더불어 유로존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유로존 최대 경제국가인 독일의 GDP 성장률은 0.3%를 기록하며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소매 판매 예비치가 전월과 비교해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0.2% 증가와 전달 기록이었던 1.1% 증가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이처럼 소매 판매가 예상을 하회한 것은 자동차와 휘발유 판매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가격 등락이 큰 휘발유와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0.4% 증가와 전달 기록 0.7% 증가에 모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기업 재고 역시 부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3월달 기업 재고가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달 기록이었던 0.2% 증가와 전문가 예상치 0.3% 증가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재고 증가세가 기대에 못 미친 것은 3월달 판매가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재고가 크게 소진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물가 하락세는 10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수입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0.2% 하락은 물론 전문가들의 전망치 0.3% 증가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수입물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경은 달러 강세와 국제유가 하락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출발증시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2분기 첫 달 성적표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미국의 4월달 소매 판매 지표 전월 대비 제자리 걸음하면서 전혀 증가하지 못했는데요. 소폭이지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를 하회했다는 얘기입니다. 1분기에는 날씨가 추워서 지갑을 안 열었다고 치고 2분기 4월달 들어서는 휘발유 가격도 떨어졌는데 돈 좀 쓰지 했었지만 결국 소비자들은 저축을 했는지 몰라도 소비에는 돈을 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4월달 수입 물가지수 역시 10개월째 하락하는 등 2월 그러니까 2분기 들어 4월 지표가 모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2분기 미국의 성장률도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덧붙여서 3월달 미국의 기업 재고 지표도 나왔는데요. 이 기업 재고라는 것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지표인데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0.2%로 현재 확정이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기업 재고가 역시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1분기 미국의 성장률 역시도 하향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표가 좋지 않은 가운데 미국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이 잇따르면서 장 초반에는 강한 모습을 보였던 뉴욕 증시 결국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마쳤는데요. 마감가 보여드립니다. 네, 다우지수는 한 7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블루칩 중심의 다우가 약간 조정을 받았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1포인트도 채 밀리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보여지는 나스닥 정도만 혼자 플러스를 내면서 마쳤지만 5포인트가량 오른 것으로는 역시 마디 지수는 5천을 회복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어서 유럽 중심 마감가 챙겨드리죠. 네, 유로존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0.4% 정도 성장하면서 2년 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요. 미국이 1분기에 0.2% 성장했다는 걸 감안해보면 1분기에는 유럽이 미국보다 더 많이 빠르게 성장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왜 혼조세로 끝났을까요? 일단 나라별로 봤을 때 온도차가 있었기 때문이죠. 당장 독일 닥스 지수가 1% 빠진 것에서도 보여지듯이 독일의 성장률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의외로 선전했던 프랑스 까크 지수까지 같이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연출이 됐네요. WTI는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 긍정적으로 보여졌었지만 여전한 공급 과잉 우려 속에 약간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WTI는 역시 60불을 지켜줬습니다.
우리 증시 어제 닷새 만에 2100선을 코스피는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같이 반등하면서 690선을 챙겼습니다만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 확대에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출발 진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이번엔 글로벌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경제 70%를 차지하는 것이 소비인데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소비가 전혀 전달 대비 늘어나지 않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4월 소매 판매가 전월과 같았었죠. 3월 달에 1.1% 증가에 대한 단락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요. 별로 좋은 지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것도 0.1% 상승에 그쳤고요. 내용을 보니까 자동차 부품 0.4% 감소했고 가구가 0.9%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소비가 좋아질 것인가,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것인가. 미국 경제가 1분기 0.2% 성장해가지고 2분기부터는 다시 2 내지 3% 정도로 성장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일단 그 4월 소비를 보니까 그게 좀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한때 5%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난 4월 달에는 0.9%,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소비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최근에 미국 주가가 올해 들어서는 추세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조정을 보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조정 이런 것들이 좀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가계들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가계 저축률이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소비 지표를 보니까 2분기도 미국 경제가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는 그런 미국인들의 씀씀이가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밖에 2분기 첫 달에 나왔던 또 다른 지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4월달 미국의 수입 물가였는데 역시 0.3% 정도 하락하면서 10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면서요. 예, 미국 물가가 전반적으로 좀 안정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정말 많은 통화를 풀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연방 기준금리를 5.25에서 0%까지 내렸고 세 차례 양적 완화해가지고 3조 달러 이상 보너통화를 공급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물가가 안정될 것인가? 그거는 우선 유가 하락,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있지만은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잠재 수준 이하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소위 GDP 갭이라고 그러는데 GDP 갭이라는 것은 잠재하고 실제 GDP 차이입니다. 2008년 2분기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진원지가 됐었는데요. 그때 미국 GDP가 급락하면서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약 7% 낮았었어요. 그게 경제가 회복되면서 좀 좁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실제가 잠재보다 2%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도 성장 능력보다도 한 2% 정도 밑에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디플레 압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어도 지금 물가가 안정되고 방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 개인 소비자 지출 이런 물가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되고 있습니다. 네, 실질 GDP가 잠재 GDP보다 밑에 있는 그런 GDP 갭이 여전히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미국 얘기 들어봤는데요. 유로존의 1분기 GDP 역시 기대한 만큼 조금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2년 내 가장 좋은 성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결과 전해주십시오. 나라별로는 어땠는지요? 예, 유로 경제 전분 기비 대비 0.4% 성장했죠. 1년 연율로 보면 1.6%죠. 근데 성장 내용을 보니까 저유가, 그다음에 최근에 유로가 약세 보였고 양적 완화 이런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독일 성장률이 다소 떨어졌고요. 대신 프랑스나 이탈리아 성장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지금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스는 2분기 연속 지금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선진국에서 경제가 2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을 때 경기 침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스는 경기 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딸려 있는데요. 2012년, 2013년 유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0.9% 성장했는데요. 올해 이런 추세로 가면은 한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로 경제가 뭐 빨리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동안 침체에서는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로존 1분기 GDP 성장률 0.4%, 2년 내 최고치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얘기하셨고 2분기에도 유로존이 한 0.5% 정도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네요. 근데 독일이 왜 특별히 이렇게 좀 부진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네, 독일 소비가 좀 부진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수출 쪽에서도 약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우리나라 경우도 올해 4월까지 수출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환율 영향도 있습니다만 세계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유럽은 지금 상당히 1분기 GDP가 잘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집계는 안 좋았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나왔던 중국의 4월달 지표들도 일제히 부진했습니다. 어제 오후장에 나왔던 그런 지표들인데 특별히 고정자산 투자는 올 들어 4월까지 누계로 봤을 때 15년 내 최악이었다면서요. 네, 중국 경제가 연착륙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최근 경제 지표 보니까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 투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4월 소매 판매가 10%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요. 2006년 2월 이후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생산도 5.9% 증가에 그쳤는데요. 중국 지금 대부분의 산업 가동률이 50% 정도가 70% 안팎이거든요. 그리고 90% 이상이 가동률이 80% 이하입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은 많이 늘려놨는데 수요가 뒤따르지 못하니까 기업들이 재고가 많이 쌓이고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 경제가 지난 1분기 7% 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2분기는 이런 지표 보면은 7% 밑으로 떨어질 것 같고요. 아마 올해 연간 전체적으로 IMF도 6.7%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7%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7%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 이후로가 문제인데요. 앞으로 중국 경제 성장이 그동안 거의 30년 동안 10% 성장했는데 이제 7%대, 6%대 좀 더 멀리 보면 5%대로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중국이 연착륙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경착륙할 가능성, 중국의 성장률이 5%대로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교수님하고 얘기를 안 해서 잠깐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중국이 지난 주말에 깜짝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6개월 동안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만 따졌을 때 벌써 3번이나 단행한 셈인데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듯이 지표가 좋지 않으니까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경기 부양이 잇따를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더라고요. 교수님의 생각에 금리는 한 2분기에 적어도 한 번 정도 더 내릴 것이라고 보는지요? 예. 한 번 이상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준율도 좀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지금 7% 안팎 6% 정도 성장하고 있지만은 물가는 1% 초반이거든요. 사실 6 내지 7% 성장하는 나라에서 물가가 1%대라는 것은 중국도 그만큼 그 디플레 압력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올해 통화 증가율 M2 증가율 목표를 12% 정도 잡아놨는데요. 최근 그 10%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통화 증가율도 목표치 이하이기 때문에 뭐 경기가 나쁘고 물가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통화 정책을 팽창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금리 다시 인하하고 지준율까지 인하하면서 통화 정책을 팽창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실물 경기가 조금 그에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중국이 또 추가적으로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유럽의 국채 투매세가 이슈가 되고 있죠. 이것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6개월 내 최고치를 찍기도 했었고 30년물 국채 금리도 5개월 만에 3%대 들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이 국채 금리가 갑자기 너무 가파르게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데 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배경,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교수님은 왜 국채 금리가 글로벌리 갑자기 오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동안 선진국 중심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 않습니까? 그 돈들이 여러 자산의 그 버블을 발생시켰는데요. 제가 여러 자산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미국의 주가에 상당히 거품이 발생했고 독일 국채 수익률에 상당히 거품이 발생했었습니다. 독일 국채 수익률이 지난 4월 초에 10년물이 0.08%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채권 시장에 큰 버블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버블이 해소되는 과정이고 어제 0.7%를 넘었는데요. 독일 국채 가격의 버블이 해소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국채 가격이 어느 정도 버블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채 수익률은 명목 GDP 성장률이 조금 그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980년 이후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평균 6.5%, 명목 경제 성장률은 5.6%였죠. 국채 수익률이 명목 경제 성장률보다 1% 정도 높았었는데요. 근데 2010년 이후 계속 국채 수익률이 명목 수익률보다 낮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돈을 조금이나 덜 풀거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시점이 되면은 국채 가격이 지난주에 연준 의장, 앨런 의장이 지적했습니다만은 국채 수익률이 급등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선진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은 이머징 마켓에도 상당히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죠.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하고 미국 국채 수익률하고 상관계수를 보면요. 같은 달에 0.83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도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진국 국채 시장의 버블 붕괴가 아마 이머징 마켓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시기가 조만간 도래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국채금리 상승은 미국 국채금리와의 동조화와는 또 별도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베팅하는 데 따른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다름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날 5월 금통위가 개최가 됩니다. 거의 채권 전문가들 95%가 지금 동결을 점치고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도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금리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축이 현재 투자보다 높아져 자금 인여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은행들 지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금통위에서 과연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인하할 것인가. 우선은 동결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저는 금리를 좀 더 인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잠재 성장률 이하에서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물가도 굉장히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올해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 목표를 2.5에서 3.5%로 너무 높게 잡았는데 지금 올 4월까지 소비자 물가가 0.6%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그 GDP 갭, 그다음에 물가를 고려하는데요. 두 개 다 보면은 금리를 더 인하해도 되겠다. 지금 경제 지표가 이런 상황이니까 저는 이번 달에는 금리를 인하 안 하더라도 앞으로 2, 3개월 내에 한 차례는 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추경 얘기도 살짝 하는데 금통위와는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요? 그냥 통화정책만으로 괜찮을까요? 네, 통화정책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죠. 그래서 구조조정, 재정지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통화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통화정책 같이 쓰면서도 구조조정을 계속 해야지 경제가 다시 성장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환율 측면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이 6개월 만에 지금 3번이나 금리를 내리는 상황. 여타 다른 국가들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하면서 어떻게든 수출을 중심으로 자국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동결이 점쳐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금리 인하 안 하면 실기한다라는 주장 이면에는 우리 수출 경쟁력 떨어질까 봐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금리 인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환율을 좀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이후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미국, 일본, 지금 유로까지 돈을 엄청 풀면서 한일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사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주로 유로나 엔에 대해서 많이 올랐죠. 특히 엔에 대해서 우리나라 돈 가치가 거의 40%나 오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지금 환율은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 자체보다는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환율을 적정한 환율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 약세가 보통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2003년
2013년부터 지금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에 비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환율도 비슷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도 1월 마이너스 1%대에서 지금 4월달 마이너스 8%대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갈 뿐더러 하락폭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번엔 동결될지라도 2, 3개월 뒤에 금리 인하 단행해서 우리 원화 강세 커버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이슈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님 통해서 분석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근 멘트입니다. 자, 전일도 제가 690선, 코스닥 690선 사이에 공방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명확하게 690선 사이에서 계속 지금 올리려는 쪽과 내리려는 쪽에 어떤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제가 좀 못 맞춰드렸던 것 같아요. 코스피 조금 부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스피가 전일 좀 급등세가 나왔죠. 결국은, 증권주들의 좀 반등이 좀 뚜렷하게 나오면서, 이제 코스피도 급등세의 모습을, 양시장이 동반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영향이 좀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양시장의 어떤 동반 상승세가 조금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돈이 갈 곳이 없다. 돈이 갈 곳을 잃었다는 얘기가 주요했던 것으로 여러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증권시장으로 지금 위험자산 쪽으로 계속 돈은 몰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요. 오늘도 외신과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에서 발췌한 기사 바로 좀 살펴볼게요. 버라이즌에 대한 얘기입니다. AOL 이 아메리카 온라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War of All Against All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 버라이즌 AOL 인수는 모든 것에 대한 전쟁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버라이즌이라는 회사는요, 통신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요,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할 당시 그때까지만 해도 애플하고 이 버라이즌의 시가총액은 비슷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7년여가 조금 지났죠. 한 8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기사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거의 2배 차이가 가까이 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은 이 통신망의 권력이라는 부분이 무의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이파이, 그러니까 결국은 와이어리스죠. 그러니까 선이 필요 없는 그런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애플의 시가총액은 계속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만 기존의 것을 고수해오던 이 버라이즌의 시가총액은 그 자리 수준에서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시가총액 차이가 이제 2배 가까이 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래 시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거대 통신 회사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미래 시장에 좀 늦장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기업체들 보면 딱 느낌이 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이 좀 늦었죠.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 버라이즌과
애플의 어떤 관계하고 별반 다르게 해석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 버라이즌의 요 기사에 보면요. 버라이즌의 모습이 그 상호가 보이고요. 이 기사 내용에서 결국은 이들이 가고자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쪽이죠. 모바일폰 그래서 모바일 환경 그리고 사물 인터넷 지배 시장을 이 버라이즌이 인정을 했다.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결국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시장이 어디 쪽이냐? 결국은 이제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모바일 환경 쪽이죠.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고 그것이 바로 모바일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계속 좀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유 관점 그리고 계속 봐야 된다. 요 점 꼭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니까요.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 경제일간 서울경제신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삐 풀린 가계대출 한 달 새 10조 늘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국 가계대출은 정부가 주도해서 해준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일단, 기사 발췌한 것을 좀 살펴볼게요. 자, 삼성 아틱으로 IoT 플랫폼 생태계 선도한다. 요 기사가 나오죠. 각종 기기 연결 반도체 칩셋 공개. 결국은 뭐냐면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기들 그리고 우리 그 사물 인터넷 결국은 사물 인터넷이죠. 각종 기기가 연결된다는 것은 냉장고도 연결시키고요, 그죠? 그다음에 세탁기도 연결시키고 보일러도 연결시키고 그리고 최근에 기사 보니까 여러분 장수 돌침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동한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이름에서 좀 아이러니한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인터넷 연결 기기들 기기 연결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 반도체 칩셋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칩셋을 공개해서 애플 그리고 구글, 퀄컴하고 진검승부를 한번 해보겠다. 이것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확고부동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IoT 분야, 즉 인터넷 오브 싱즈 분야에서 아틱 배밀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결국은 사물 인터넷이에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합니다. 더 이상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의 가고자 하는 방향들, 그래서 보안 위협, 해킹 방지하는 보안 솔루션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래서인가요? 최근에 왜 제가 그 보안 관련주로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는 게 파수닷컴이었잖아요. 그죠? 그 파수닷컴이 최근 또 신고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인터넷 오브 싱즈에 대한 얘기들, 이것이 계속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사물 인터넷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홈 자동화 기기, 홈 오토메이션 쪽이죠.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 다음에 드론, 무인 항공기 이쪽이 IT 중심으로 만들 계획이다. 결국은 인터넷 오브 싱즈의 주역들이 될 분야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홈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무인 항공기, 그죠? 이런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중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련주들은. 자, 그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여기서 눈에 띕니다. 지금 이 충전하시는 분이 눈에 띄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2018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10만 개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띄죠. KT와 손잡고 인프라 구축 MOU를 했다. MOU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서울시의 어떤 확고부동한 의지 그리고 앞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규제 부분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이런 충전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놓고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전기차, 미래차 시장이다.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섹터다 계속 얘기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드에서가 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가 10만 개 가까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런 것도 결국은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 오늘 꼭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사 한번 살펴볼까요? 해외 생산량도 합의하자, 너무 나간 현대차 노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요, 참 고질적인 현대차의 문제에 대한 얘기들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디트로이트 시티의 어떤 디폴트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포드, 크라이슬러가 그런 미국의 대형 자동차사가 존재했었던 이 디트로이트 시티에서 강성 노조가 되다 보니까 이 포드도 해외 공장, 결국 강성 노조에 대한 얘기들 다 들려줄 수 없으니까 해외 공장 건립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바깥으로 빠져나갔고 결국은 이 디트로이트 시티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자동차 공업의 메카라 불릴 수 있는 울산도 자꾸 외부로 이렇게 강성 노조가 되면서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도에다 공장을 걷고요, 미국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고,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면 현대차는 현대차대로 손해입니다만은 노조는 노조대로 또 손해가 될 수 있겠죠. 결국은 그들도 자꾸 이 디트로이트 시티를 떠났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울산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현대차의 노조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해외 공장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해외 공장 라인을 증설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이제 노조가 간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갔다, 좀 빈축을 지금 사고 있죠. 과도한 경영 개입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현대차는 계속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대차의 고질적인 문제를 얘기 드리고 나서 현대차 주가가 오르지를 않아요.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조금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주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전일도 현대차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전일 주가는 주식 시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오히려 하락을 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3인방 쳐다보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드렸었죠. 철저하게 지금 주식시장에서까지 외면당하고 있는 현대차,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지금 정부도 도와주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은 현대차의 리스크는 지속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또다시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제가 노조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대차의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드리는 바로 그냥 현대차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스토리텔링식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 꼭 좀 참고하시고요. 결국은 이런 과도한 경영 계획, 강성 노조에 대한 개입이 결국은 현대차의 주가적 발목, 그리고 상승의 제한적 요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 테니까요. 현대차 3인방 아직은 보시는 거 아닙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근데 현대글로비스까지도 아직은 보셔야 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제가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 너무나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오프라인 강연회도 있습니다. 바로 안동에서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죠.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1층 정서 함양장에서 진행을 하고요. 참가비 무료고 문의전화 1577-7451번입니다. 자, 오늘 시장 한 줄 투자 제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의 영향은 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참고해 보시고, 지금 증시가 증시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요인, 돈이 갈 곳을 잃었다는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잠시 뒤 개장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코스닥보다 사실 반등 탄력이 좀 떨어졌던 코스피가 어제 강하게 동반 반등을 해줬는데 2100선을 넘고 2110선도 넘겨줬고 정말 오래간만에 12거래 만에 양봉을 뽑아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고 해서 만기일 변동성 딛고 추가 반등까지 나올 수 있을지 좋게 보셨던 증권주도 어제 크게 같이 올랐거든요. 시장 먼저 살펴주시죠.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지수 상승 시에는 2120포인트까지의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했던 그런 흐름이 나와주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안착하는 그런 어떤 양호한 흐름들이 좀 나온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부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수가 현재 구간에서 저항선들을 맞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또다시 어떤 그런 단기 박스권으로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좀 높은 어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정강 후약의 패턴이 나와주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당분간은 철저하게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게 이제 정말 오랜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피 지수 양봉 캔들이 좀 나와주었죠. 거진 이제 11거래일 만에 양봉 캔들로 마감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아직까지는 코스피 지수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주봉상 10주봉선 자, 주봉상 10주봉선이 한 2070포인트 정도, 2070포인트 정도 부근에서의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부터 일봉상 5일선과 11선이 무너지면 단기 매도, 주봉상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5주봉선과 10주봉선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상 현재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평선이 5주봉선이 되겠죠. 2120포인트 부근. 자, 일봉 차트로 보더라도 2120포인트 정도 부근에서 일단 저항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정강 후약의 패턴이 나왔던 흐름들 역시나 우리 시장에서도 조금은 나올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도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삼성전자,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선 부근에서의 흐름들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자 해서 현재 기술적 반등이 그동안에 상승의 연속성에 있는 종목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때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흐름 역시 크게 상승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을 확률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종목의 흐름들 체크하시는 것도 지수 상황 체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점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지수 구간부터 말씀드렸던 어떤 제약 바이오 섹터들 글쎄요, 일단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번에 재차 종목별에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코스피 쪽에서는 한미약품을 기본으로 해서 종근당이라든지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 이제 셀트리온이 한 4% 정도, 셀트리온이 4%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다가 장 후반부터는 플러스권으로 땡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상황이었지만은 아직까지는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흐름들. 결국 이 바이오 섹터들은 어느 정도 상승 시의 차익관점에서 일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 아직까지도 조금은 유효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라리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서 이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이오 쪽보다는 제약 섹터가 오히려 실적적인 차원 그리고 어떤 그런 바이오 섹터들의 그런 뜬구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는 방향성이 훨씬 더 좋은 제약 쪽이 오히려 나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제약 바이오 업종 섹터들의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익 중이신 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던 증권주들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이 좀 나아졌죠. 은행주보다는 증권주들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일단 어제 이제 대우증권도 한 5% 정도,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 대부분의 어제 이제 증권 섹터들이 강세가 조금 나오게 되면서
지수 반등과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어제 이제 저점을 유지하게 되면서 지수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일단 증권주들도 지수가 연동돼서 움직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지수가 일단은 2120포인트를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증권주들 한 번쯤은 나오시는 전략. 개인적으로 뭐 증권주들 조금은 아쉬운 상황입니다만은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수부터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DHP 코리아. 자, DHP 코리아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일단 13,000원 정도 맞고 떨어지게 되면서 음봉 마감한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 구간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에서 21선에 대한 저항, 자, 21선이 한 13,000원 정도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죠. 13,000원 정도 당분간 저항을 맞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21선이 일단은 DHP 코리아에서 우하향되는 패턴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단 상승 시에 13,000원을 기준해서 차익을 매도하시는 전략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오늘이 일단 옵션 만기일이죠. 거의 이제 대부분의 옵션 만기일, 특히 이제 5월 달에 옵션 만기일에는 지수가 상승한 적이 2000년도 이후에 3차례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번 옵션 만기일에도 어느 정도 매물 부담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프로그램 매물들의 압박으로 작용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매매가 차익거래에서 한 3,300억 정도 추정이 되는 그런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일단 고스란히 2월, 그러니까 롤오버 된다고 해도 비차익거래에서 일단 매도 물량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매도 우위를 나타낼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오늘 이것이 마찬가지로 오늘 다우지수나 글로벌 증시처럼 정강 후약의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조금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조금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상승하는 종목들 따라잡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오늘 조금은 한 템포 물러서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전략, 그리고 백화점식 투자보다는 몇 종목 선택하셨으면은 그 종목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전략. 자, 해서 이제 주식시장 매일 열리죠. 그만큼 기회가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변수들 체크하시면서 흐름들을 확인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굳이 매매를 한다면은 바이오보다는 숫자 나오는 실적되는 제약주 쪽의 신규 매수가 낫겠고,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이쪽 섹터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증권주들은 약간 아쉽긴 하지만 지수가 2120선에서 저항을 맞고 뚫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그 정도에서 정리하고 나오자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멘토와 함께 해봤습니다.
네, 시황의 씨는 늘 마지막에 출연하시죠. 오늘 시황의 대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께 국내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주 사실 분기점에 놓일 거다라고 하셨었는데 어제 코스피에 정말 오래간만에 의미 있는 양봉이 출연을 해줬습니다. 2100은 일단 회복을 했고 말씀해주신 2130까지는 아직인데 어제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투신권이 석 달 만에 처음 쬐끔이지만 샀더라고요. 전일장 리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참 주식시장이 예측한 대로 움직이지가 않죠. 요즘 투자자분들이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예상보다 좀 늦었습니다. 요즘 저도 정신이 없어요. 투자자분들 문의도 많고 또 회사 자체적으로 회의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늦었는데요. 자, 지금 시장은 이미 제가 전일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전일이 아니군요. 어제 그제 화요일 날. 지금의 장은 말 그대로 반등이다. 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표현을 두 가지로 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오늘 내가 설사 최고점에 매수해서 물렸다 하더라도 갖고 있으면 먹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루 이틀 상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런 것을 상승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같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뭐냐? 이것은 말 그대로 반등입니다. 급락에 따른 반등이든지 아니면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등이든지 하는 이런 반등장의 모습을 보일 때는, 그런 상승을 보일 때는 반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장에서 여러분에게 반 구간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반등은 말 그대로 추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점을 좀 유념하자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어제장 국내 주식시장 0.8% 상승했죠.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114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시해드렸던 1130포인트까지 16포인트 남았습니다. 자, 오늘 16포인트가 상승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거래량입니다. 어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거래량이 3억 7,700만 주예요. 조금 부족합니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4억 5천만 주 이상은 좀 돼야 됩니다. 그것이 3일 연속 지속된다면, 지금부터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거래량이 4억 5천만 주 이상의 3일 연속 지속된다. 그럼 이거는 주가가 이미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점을 같이 염두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혼재 양상을 보였죠. 네. 다우는 하락했어요. 근데 나스닥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또 이게 상승한 이유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경제 지표가 안 좋아져서 상승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연준,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 더 늦출 수 있다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상승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런 상승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시장은요.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좌우한다고 하죠. 장기적으로는 뭡니까? 그 기업의 실적, 그 나라의 실적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경제 지표가 안 좋아가지고 상승한 거, 이건 일시적인 상승일 수밖에 없죠. 물론 미국 시장은 아주 제가 차트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아직 기존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이제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가 경제지표, 유로존의 경제지표 호조 소식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했어요. 영국은 상승했는데, 근데 문제는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것이 독일입니다. 이 독일이 1% 이상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유로존은 경제지표 호전됐는데 독일은 어때요?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장대 음봉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또한 불안 요인입니다. 국내 시증시 다시 한 말씀이지만 어제 장대 양봉으로 상승을 했지만 아직은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다. 주식 투자는요, 예측이 아니라 예대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측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 지금이 주가가 바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투자자들이 섣부른 전략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또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요. 아까 거래량을 한번 주시하면서 시장 대응해보는 것도 좋다 하셨었는데 반등은 했지만 목표치까지는 오지 못한 그런 상황.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인데다 변동성도 충분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러면 오늘까지도 좀 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주 초반에는 주 후반을 한번 노려보면서 매매 타이밍을 늦추자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약속했지만 분석을 시간상 못 해주셨던 CJ그룹주도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죠. 제가 주중반 이후에 한번 노려보자 하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이고 오늘은 만기일입니다. 옵션. 물론 선물과 동시에 만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3회 배수의 달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옵션 시장만의 단독적인 만기일입니다. 근데 보면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소위 말하면서 장을 이끌고 있는 왕손, 큰손 세력들의 모습을 보면 지수를 크게 상승도 크게 하락도 안 시키면서 혼조양성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뭐냐? 옵션 시장에서 양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양매도 포지션을 취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변동하지 않으면 다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 금통입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가 벌어지고 있고 또한 주말을 앞둔 시점에서는 대부분 올라오면 매도하고자 매도 심리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자분들께서는 보수적인 전략 한번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설사 이번 주 오늘과 내일 타이밍을 놓쳤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충분히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금주 초반에는 주중반 이후 전략을 세우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주중반에 오니까 여전히 아직도 오리무중. 아직도 확신하기에는 조금 이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여기서 지수의 급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고 급락을 보인다면 이것은 분할 매수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좀 더 보수적인 투자 전략,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이런 매매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관심주에 CJ그룹 좀 많이 언급해드렸는데요. 굉장히 좋죠. 네, 이게 지금 장기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CJ ENM, CJ CGV, CJ 제일대당, CJ 대한통운 이런 종목군들 지수적인 관심. 또 롯데그룹 쪽으로 좀 가본다면 역시 롯데제과라든지 롯데칠성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삼성에서 평택의 대규모 산업단지 반도체 공장을 준설합니다. 그러면 반도체와 관련된 부품 관련주들. 삼성과 관련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 원익 IPS가 대표적으로 되겠죠. 이런 종목군들을 같이 노려보는 그래서 개별 테마주를 중심으로 해서 공략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은 증권주도 좋게 보셨었는데 증권주가 의외로 올라오긴 올라옵니다만 예전같이 그런 전고점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기운은 글쎄요 시장과 연동돼서인지 별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실적은 역시 생각했던 대로 그 이상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주에 대해서 역시 이 시점에서 한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증권주요. 예, 저도 제가 증권에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상승량에서는 최대 수혜주가 증권주입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사실 증권업종이 증권시장에서 지난해 적자를 올 1사분기 거의 회복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죠. 근데 문제는 이 채권시장이 요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또 시간 나면 다시 언급해 드릴게요. 지금 미국 시장의 불안 요인도 실적으로 이 채권 시장의 요동으로 인해서 불안 요인이 가세하고 있는 겁니다. 채권 금리가 급등락하는 등 이건 무슨 거의 투기장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채권 시장의 이 불안감은 그대로 주식시장에도 연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 여파가 그대로 증권업종에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증권회사들은요 이 채권 시장에서의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주식시장보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시장의 변동폭이 오리무중일 때는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조금 템포를 늦출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미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것은 지수가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전환 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될 때는 배팅에 들어가자. 그런 차원으로 증권주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증권주를 포함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보수적 투자 관점을 조금 더 유지하자. 기회는 다음 주 초반에 한번 엿보는 걸로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CJ그룹주 여전히 좋게 보셨고요. 오늘 삼성 반도체 특별히 장비주 관련해서 원익 IPS 얘기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 15분 후에 우리 시장 개장을 할 텐데요. 실적에 따라 주가 명암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개장 전에 두 기업의 실적이 미리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영업이익이 2,779억 원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고 합니다. 액면 분할을 하는 사이를 틈타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액면 분할하는 사이 아모레퍼시픽 주가를 많이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딱히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많이 급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늘의 실적 발표가 아모레퍼시픽 이하 화장품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카카오도 1분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한 400억가량, 예상치는 520억 정도였는데 역시 기대 이하였습니다. 10만 원 겨우 버티고 있는 신저가의 다음 카카오. 오늘 또 한 번 신저가를 또 경신할지 아니면 1분기가 바닥이라며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